네, 안녕하세요. 땅짚고 직톡입니다. 홍춘욱 숭실대 겸임 교수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전망해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내 집 마련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집을 산다고 하면 집값이 오를 지역에 사는 게 좋을 텐데요. 집값이 오르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제 바뀐 인구 집단의 특성이 선호하는 거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회의 변화에 잘 맞는 지역들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어떤 지역,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 주택들인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0대 베이비붐 세대들이 선호하는 소형주택을 관심을 계속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서울의 아파트의 평균 중간값이 얼마냐면 8억대 정도 됩니다. 많이 올랐어요. 2년 전에 6억대였는데 이게 서울 아파트 중간값이 8억입니다. 자, 이 정도의 주택을 갖고 은퇴를 하셨다 이러면 성공하신 분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한국의 중간값 기준 우리나라 가계의 순자산이 2억 정도 내외니까 서울에서 주택 가지고 은퇴하셨다 그러면 이분은 벌써 행운아니죠. 자, 이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분들이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8억짜리 집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나 팔고 신도시로 좀 이사를 가든가 어디로 이사를 가서 전세를 얻고 예를 들어서 책 한 5억 정도 책이 생겼다면 그걸 은행 예금 넣어두면 노후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금리 10%는 고사하고 지금 1.7%이고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인하가 단행된다면 그보다 더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1.5%가 일단은 제가 봐서는 현실적인 금리입니다. 그래서 5억 예금 넣어놓더라도 1.5% 금리에 여기다가 세금까지 떼고 나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파트 관리비와 건강보험이 또 은퇴하신 다음에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거 아시죠? 건강보험료 내기도 힘드실 겁니다. 결국은 이거 일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에 봉착하신 분들이 우리나라 굉장히 많다라는 걸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노후를 설계하고 있을까요? 예, 바로 소형 아파트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물론 능력 되시는 분들은 꼬마 빌딩으로 가셨습니다만 저희는 우리 지금 그 가격까지는 이야기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간단하죠. 어떻게 하느냐? 자기 부동산을 담보를 잡히고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1금융권에서 이제 대출 한도는 줄어들었습니다만 2금융까지 간다면 또 이분들은 그동안의 생애 신용도도 좋은 분들이니까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시는 거고요. 그걸 받아서 소형주택을 역시 대출을 받은 돈을 가지고 소형주택을 매수한 다음에 반전세를 놓으면 또 자금의 일부가 회수됩니다. 잘하면 그런 곳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앞으로도 줄 것 같지 않다라. 정부가 또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고 있잖아요. 결국 이런 쪽으로 계속 임대사업의 수요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첫 번째로 앞으로 우리가 계속 봐야 될 테마는 임대 놓기 좋은, 그리고 반전세를 놓기 좋은 소형 아파트들이 집값 상승으로에 따른 차익도 있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사실 월세가 싸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채 정도만 된다 그러면 이자 비용이 또 요새 워낙 낮으니까 적절하게 충분히 다주택자로서 월세 소득과 이런 것들을 적절히 배합해 나간다면 은행 예금 넣는 것보다 솔직히 말해서 소득이나 수입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판단하며 이쪽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걸 좀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 유망한 테마 지역이 어떤 것이 있는가? 바로 직주 근접입니다. 자, 직장과 집의 거리가 한국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가 없다고 해요. 세계 압도적인 1위더군요. 이제 40분도 돌파할 것 같습니다. 출근 시간만 40분이니까 퇴근까지 하면 사실 합치면 1시간 반이 육박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긴 출퇴근 시간, 통근 시간 속에서 사람들이 완전히 지쳐 있고요. 이 정도가 평균이니까 사실은 1시간 이상씩 걸리시는 분들도 주변에 꽤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자, 이 문제들이 사회에 그리고 삶의 만족도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문제라는 걸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요. 더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뭐냐? 맞벌이죠. 자, 애는 하나, 둘 결혼하면 하나, 둘은 없는데 애 육아도 해야 되는데 아내가 직장을 다닙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정해져 있습니다. 아내분 출퇴근하기 가장 좋은데 무조건 고르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놓고 걸어가실 수 있는 또는 마을버스 정도로
갈 수 있는 곳에 또는 전철 몇 정거장 안에 갈 수 있는 곳에 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바로 뭐다? 자, 우리나라 3대 코어 일자리 지역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광화문 을지로, 두 번째 마포, 여의도, 영등포, 세 번째가 강남 삼성라인입니다. 여기가 각각 80만, 40만, 그리고 150만 명의 일자리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득이 좋은 일자리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 3대 지역에 환승을 하지 않고, 걸어서 하면 제일 좋지만 너무 비싸고요. 환승하지 않고 한 번에 신속하게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주택 가격, 주택 시장은 제 생각에는 하단이 굉장히 단단해 보이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축. 이건 피할 수 없는 테마 같습니다. 정부가 뭐 여러 가지 신도시들을 개발하고 더 나가서 여러 가지 이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펼쳐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기대도 합니다만, 일단 우리나라 전체 주택 호수에 비해서 특히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을 비롯한 핵심 지역의 신축 주택 공급이 최근에 좀 부족한 상황이고, 특히 앞으로 1, 2년 뒤에 입주 절벽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새 아파트가 희소해집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5년차, 입주 5년차 안쪽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그러는데, 이대로 가면 저는 10년차 아파트까지도 새 아파트라고 자기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뭐 2004년 이후 평면이 대대적으로 바뀐 다음부터, 그저 우리 안목치수부터 시작해서 베란다 확장했던 아파트들을 신축이라고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점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신축에 가까운, 지어진 지 너무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들에 대한 인기는 앞으로도 꽤 유지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서울에 새 아파트를 살 수 있으면 사는 게 물론 좋겠지만은 살 수 없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거든요.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셋 중에 하나 지어 나가야죠.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입니다. 시간 가치. 자, 이제 시간 가치까지 포함한 이야기를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3대 핵심 지역에 근접해 있고요. 직주 근접, 전철로 뭐 두세 정거장,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서너 정거장 정도에 돼 있고, 지어진 지 5년 안쪽 아파트다. 10억 이하가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비쌉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근데 이 아파트를 살 수 있으면 저는 이걸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지만.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 가능성도 이게 또 높아요. 적어도 서울의 핵심 지역 내에서 공급이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희소성이 계속 유지되죠? 또 우리나라의 3대 일자리 집중 지역들이 해체될까요? 이게 정말 서울에서 그 지방까지 출퇴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그 혁신도시와 또는 행정도시와 또는 신도시를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알아서 다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던 건 옛날 모델이에요. 옛날에는요, 아버지 혼자, 남편 혼자 돈을 벌고 다 가사를 돌보고 교육에만 집중하면 되니까 아버지 직장인 그쪽으로 간다 그러면 내려가는 경우들도 꽤 있었어요. 그런데 맞벌이가 되게 많다라는 걸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 정책의 일반자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지식 자본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 욕구가 어마어마하게 강하고, 그 지식 자본을 물려줄 수 있는 각종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진 곳은 사람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 지역은 지금도 좋고 미래도 좋습니다. 여기가 1순위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뭐냐 하면요. 지금은 안 좋은데 한 10년을 놓고 보면 좋아지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젊은 분들만 할 수 있는 선택이고요. 또 여건이 좀 돼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부모님 찬스를 쓸 수 있는 분들. 제가 말씀드린 건 부모님의 대출 찬스가 아니고요. 건강한 부모님 찬스인 거죠, 이거. 그러니까 직주 근접을 원하시는 이유들이 부모님한테 못 맡기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그 직장 근처에 어린이집 또는 회사 근처에 자꾸 잡으려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바로 뭐냐 하면요. 자, 우리나라의 신축주택은 희소해집니다.
그리고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해놔서 그 구축들,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들이 앞으로 되게 미래가 없어요. 적어도 제 생각에는 3, 4년은 거의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건축 추진이나 재개발 추진이 이미 진행된 단지들을 제외하고는 좀 많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그러나 살기 좀 불편하고 어렵지만 시장의 힘에 의해서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단지들은 어떻습니까? 버티면 여기 말고는 대안이 없죠. 서울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린벨트 그냥 다 풀어준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극단적 가정을 제외하고 본다면 재건축, 재개발이 다시 언젠가는 재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감안해 보신다면 이번 정부의 정책 등으로 인해서 시장에 저는 뭐 아직 추진이 될 거라는 이야기만 나왔지 된 건 아니니까 이건 정말 가정입니다. 언론에서 나오는 보도되는 것처럼 강력한 정책으로 인해 재건축, 재개발 쪽 지역들의 어려움들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조건을 만족하시는 경우에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은 안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거랑 계속 들어갑니다. 자, 신축이라는 조건을 포기하니까 아까 투자 얘기가 하나 있었죠. 두 번째가 뭡니까? 직주 근접을 포기하자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죠. 직주 근접을 포기하는 지금의 직주 근접을 포기하지만 미래의 직주 근접을 사는 신분당선 이야기를 하려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당 지역 아파트 가격 급락한다 소문 나시죠? 예. 한 팀장님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그죠? 예? 근데 왜 지금은 하늘 아래 분당 소리를 다시 듣고 있을까요? 천당 분당 이야기 하잖아요. 왜 그런가?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의 근접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게 가장 크지 않을까? 아니, 결국 정자라든가 순회 이런 지역에서 전철 타고 20분 안쪽에 서울 강남역 인근, 양재 인근을 간다라는 그 프리미엄이 부각되는 순간 여기는 경기도가 아니라 서울처럼, 다시 말해서 서울의 지역 확장처럼 느껴질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런 지역이 앞으로 후보 지역들이 좀 보이죠? 대표적인 경우가 어딜까요? 저는 신안산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요새 이제 만들어지는 광역 철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급행철도들, 9호선처럼 급행철도들을 그죠? 신분당선이나 9호선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가면서 물론 승차감은 안 좋습니다. 꼭 잡고 있어야 되죠, 그죠? 이와 같이 광역 도시 철도망의 개선, 아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땅을 판 거 한정입니다. 계획 저 안 믿습니다. 사업자 모르겠습니다. 땅을 파야 한다. 그리고 예산이 정부가 언제까지 조기 개통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지역들은 한번 어려움이 있어도 한번 참고 수년 또는 10년 정도의 고통은 있습니다만 이거 충분히 투자해 볼 만한 투자 아니냐. 즉 장화 신고 들어가서 구두 신고 나온다라고 말하는 그런 식의 투자 전략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들에 대해서 물론 고민이 필요합니다. 발품 팔지 않고 투자 불가능하죠. 그러나 미래가 창창한 지역,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은 가장 좋은 조건들을 몇 가지 결여한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그런 전략에서 찾아나가시는 가장 좋은 것은 근데 자기가 잘 알고 잘 살고 있었던 지역의 호재들이 가시화되는 지역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주 대표적인 경우들만 몇 가지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이 청약을 노리고 무주택 기간을 오래 유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집값이 언제 오를지 모르니까 당장 어디라도 사놓는 것이냐, 여기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신단 말이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구입하면 좋다. 이게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고요. 근데 한 팀장님 안타까운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해야죠, 그죠? 신혼부부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신용도도 상대적으로 좀 DTI 이런 거 규제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신혼부부들은 정부 정책을 한 번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조건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돈이 없다. 두 번째, DTI 규제들. 그렇죠? 그래서 축적된 자본도 없고 현재의 캐시플로우도 현재까지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회사 생활을 보면 대리과장 정도 올라갈 때쯤이 제일 연봉이 가파르게 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좋습니다. 신용도도 좋아집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막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힘을 들여서 그냥 가격 수준에 맞는 주택을 산다. 전 이 전략에 반대하는 쪽에서 있는 거죠. 왜?
미래가 있는 지역을 아니, 젊음이잖아요. 그죠? 이 신혼부부의 가장 좋은 점이 뭡니까? 젊음 아닙니까? 참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았을 때 앞서 말씀드린 지역들도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다 비쌉니다. 그러니까 좋은 방법은 그 성장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뭐 악재, 예를 들어 재건축 기한이 연장됐다든가 또는 개통이 연기됐다든가 이런 뉴스가 나올 때 한번 그쪽을 바라보는 정도로 계속 보시면서 축적하고 또 하나의 부분은 정부가 특공을 최근에 특별공급을 굉장히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말 늘어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신혼부부들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없는 공급 속에 그나마 숨 쉴 틈은 조금 열릴 거라는 기대는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홍춘욱 박사님 모시고 시장 전망과 내 집 마련 전략 알아봤는데요. 네, 참고하셔서 내 집 마련과 투자 전략 세우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